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낮에는 15도까지 기온이 올라가서요. 다시 평상의 기온을 회복한다고 합니다. 자, 기온은 평상 기온을 회복하는데 우리나라 사회, 우리나라 정치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아직도 정상이지 못한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계속돼야겠죠. 오늘 하루도 충실한 삶 되시기 바라겠고요.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페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면도기 감사 이벤트. 도르코 면도기를 구매하시면 총 5천만 원 상당의 경품이 팡팡.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도르코 페이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있잖아요. 좌우로 정렬 2588 눌러줘요 2588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김병준 내정자는 내치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박 대통령은 사실상 2선으로 물러나는 것이다. 김병준 총리 내정에 정치권이 강력하게 반발하자 청와대가 한 얘기입니다. 청와대의 의도가 그랬다면 먼저 국회, 다시 말해서 여당과 야당과의 협의를 거쳤어야 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김병준 교수 자체가 아니라 청와대가 총리를 내정했다는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의도는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는 절차적 정당성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보면 지금의 상황을 청와대가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수습하려는 의도는 이해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문제를 더 키울 수 있다는 현실 인식이 정말 아쉽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전국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 결례가 되지만 내일 아침이나 오후쯤 말씀드리려 한다. 김병준 신임 국무총리 내정자가 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오늘은 어제, 그러니까 내일은 오늘을 가리키는 거죠. 자, 근데요, 이런 거를 보면은 이것도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총리 지명 직후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아직도 청와대와 김병준 교수 사이에 조율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율은 앞서 언급한 총리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부분일 텐데요. 자칫 전국이 더욱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아무리 급해도 조율할 부분을 충분히 논의한 이후에 총리 지명을 발표했어야 하는데 만일 그렇지 못했다면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는 겁니다. 누리지 못했던 당시 권력 그리웠나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신임 총리로 내정된 김병준 교수를 향해서 한 얘기입니다. 박 의원은 이번 개각을 김기춘발 수습 시나리오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총리 내정을 수락하는 부분은 개인의 결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지금의 국정을 수습하기 위해서 나서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김병준 교수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가 단독으로 총리를 지명했다는 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런 언급은 문제의 핵심을 짚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은 지적하지만 지나치게 문제를 확대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말말말이었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금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 내정 두고서 야당이 반발하고 있다는 거 제가 수차례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네.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게 인준 대상이잖아요, 국회.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국회가 더욱더 많은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이 임명된 임종영 경제부총리 후보자, 이거는 인준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국회 임명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고요. 없죠.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하는데 예. 야당에서 인사청문회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으면 이 임종영 경제부총리 후보자 내정자는 임명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열리지 않아서 대통령이 최대 한 달 뒤에 임명을 강행할 수 있거든요. 예. 이제 문제는 그때까지 정부의 경제정책 운영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죠. 사실상 컨트롤 타워가 2명이 되는 지금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 되는 거죠. 현재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예. 있고요. 그다음에 임종영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현재 금융위원장이죠. 예. 상당히 애매한 상황에서 경제정책을 누가 컨트롤하느냐가 상당히 어떤 문제로 의문을 남게 되겠죠. 지금 임종영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네. 경제 성장 그리고 투기 근절 같이 잡기 상당히 쉽지 않고요. 건설 경기와 가계부채 같이 잡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임종영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이 중에서 가계부채와 투기를 먼저 잡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금융위원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상당히 방점을 두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어제 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제 철학은 절대 투기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성장을 위해 투기까지 허용하지 않겠다. 또 부동산 투기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경제적 폐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가계부채를 철저히 모니터링해서 기업 부채를 재조정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성장을 포기하지 않겠지만 예. 강조점, 방점은 이런 가계부채나 투기 근절에 두겠다라는 걸 분명히 해서 앞으로 이 부분이 상당히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국회가 인사청문회 언제 협조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이런 강한 정권 말에 경제부총리에게 얼마만한 힘이 실을지는 한번 두고 볼 일입니다. 임종영 부총리 후보자는 이런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지금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대책 오늘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죠? 잠시 후 8시 반에 10분 후 정도에 발표를 하고 이미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경제장관회의가 열려서 이 약관 모두 발언해서 그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 앞서 얘기됐던 것처럼 분양권 전매제한하겠다라고 했고요. 청약 제도를 다시 한번 재조정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이미 예상이 됐던 것보다는 지역이 좀 더 넓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남의 상당한 지역에 분양권 전매 제한을 하고 전국에 걸쳐서 상당한 어떤 그 투기가 가열된 지역에 대해서 청약 제도를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자, 그리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긴급 체포되지 않았습니까, 어제? 그죠? 그렇습니다. 어젯밤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기업들에게 774억 원을 출연하도록 한 강제성이 있었다는 거죠. 직권남용 혐의로 긴급 체포를 했고요. 네.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좀 미진한 상황이죠. 갑자기 이제 불러서 보통은 수사가 다 된 상황에서 소환을 하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긴급 체포영장을 청구를 해서 48시간 동안 수사를 한 다음에 영장을 청구하겠다라는 거죠. 물론 명목상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어서 긴급 체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국정농단 혐의를 받고 있는 최순실 씨에 대한 영장을 청구해서 오늘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리죠. 안종범 전 수석도 이런 최순실 씨와 똑같은 형태로
그 길을 갈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여부 그리고 그 수사 형태가 상당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삼성 비롯해서 대기업들도 지금 수사를 받을 상황에 처해진 거 아닙니까? 검찰이 수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이미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 때 그 대선 자금 수사에 대한 그 기억이 다시 살아나는데요. 이 800억 원대 가까운 기금을 출연한 기업이 50여 개 기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겠다라고 어제 검찰이 밝혔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자금을 출연한 기업이 53곳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강제성이 있었냐 여부를 밝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한 혐의를 밝히고 나아가서는 대통령까지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삼성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죠. 삼성과 하나가 잘 아시겠지만 이전에 이제 빅딜을 했죠. 화학 부분을 인수를 하면서 원래 하나그룹에서 맡고 있던 대한승명협회장을 삼성이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에 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해 독일에 설립한 비덱스포츠라는 데 있는데 이곳에 삼성전자 자금이 몇 번에 걸쳐 흘러갔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삼성 관계자에 대해 특히 이제 이 부분 승마협 회장을 맡고 있는 게 삼성전자 사장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겠다라는 걸 천명을 했습니다. 어제 이 최순실 때문에 증시도 휘청거리지 않았습니까? 네, 국정뿐만 흔들린 게 아니라 이제 금융시장, 증권시장까지 영향을 미쳤는데요. 증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죠. 이제 최순실 게이트에 지금 미국 대선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갑자기 막판에 다음 주에 열리는데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판세가 급변했는데 이 두 부분, 즉 정치 혼란이 금융시장, 증시를 뒤흔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환시장도 크게 출렁였고요. 코스피 지수는 어제 1.42% 떨어져서 2000선을 내줬고요. 1978로 마감을 했고 4거래일 연속 계속 떨어지고 있고 오늘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공포지수는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606선까지 밀렸고 뉴욕 증시도 오늘 0.44% 간밤에 새벽에 떨어져서 5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걱정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윤설 기자였습니다. 자, 이번엔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두산이 한국 시리즈 완전히 4연승으로 재패를 했네요. 예, 완전히 압도했어요, NC를. 예, 어제 이 한국 시리즈 4차전마저 이 두산이 8대1로 승리했습니다. 이 4연승으로 NC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완벽한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 한국 시리즈 2회 연속 우승이자 이 팀 통산으로는 5번째, 그리고 95년 이후로 21년 만에 통합 우승이기도 합니다. 2회에 양의지 선수의 좌월 솔로 홈런, 그리고 이 9회에 오재원 선수의 3런 홈런으로 승부를 갈랐는데요. 이 한국 시리즈 내내 투타에서 NC를 압도했고 역시 이 홈런으로 승부를 결정짓는 이 타선의 결정력이 NC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선발 유희관 선수 5이닝 무실점으로 막아냈고요. 이 두산의 우세가 예상은 됐었는데 NC가 예상 외로 너무 무기력했습니다. NC로서는 이 중심 타선의 부진이 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양의지 선수 한국 시리즈 MVP로 선정이 됐는데 이 캐쳐 포수로서는 25년 만에 한국 시리즈 MVP로 뽑힌 게 처음이라고 그러네요. 예? 이 25년 만에 포수로서 MVP로 뽑혔고요. 이 프로야구 통산으로는 이제 두 번째입니다. 양의지 선수가 어제 4차전에서 이 선제 결승 홈런을 포함해서 4타수 3안타 2타점을 기록했고요. 이 한국 시리즈에서는 16타수 7안타로 이 타율 4할 3푼 8리로 맹활약했습니다. 이 기자단 투표에서 유효표 74표 중에서 70표를 받을 정도로 인정을 받았고요. 이 한국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현재로서는 최고의 공격형 포수로 인정을 받고 있죠. 91년 해태에서 뛰었던 장채근, 현재 홍익대학교 감독을 맡고 있는데 장채근 감독 이후에 25년 만에 포수 MVP고요. 이 포수로서는 이제 두 번째 한국 시리즈 MVP이기도 합니다. 이 한국 시리즈에서 4연승 기록해가지고 그냥 4경기 만에 뚝딱 이기는 거 이거 참 드문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이 두산이 올 시즌에 이 완벽한 투타 밸런스를 갖췄거든요. 그러니까 올 시즌 정규리그에서 이 팀 타율, 팀 득점,
팀 타점, 팀 홈런 1위를 휩쓸 정도로 이 막강한 타격을 과시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우승의 원동력 딱 하나만 뽑으라고 한다면 역시 이 선발 투수들을 들 수가 있거든요. 이 한국 시리즈 4경기에서 두산의 실점이 2점밖에 되질 않고요. 이 선발 투수들의 실점은 4경기에서 1점에 불과합니다. 이 판타스틱 4라고 불리는 니퍼트, 장원준, 보우덴, 유희관 이 선수들이 차례대로 나서면서 4경기를 모두 석권했는데 이 선발진의 평균 자책점이 0.31이거든요. 평균 자책점 0.31은 9이닝을 던질 경우에 실점이 1점도 안 된다는 뜻이니까 이 정말 어마어마한 선발 투수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니 저는 요새 최순실 사건 때문에 하도 시국이 이래가지고 그냥 두산이 이 한국 시리즈 빨리 끝내자 이래서 4경기 확 이겼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들었습니다만 예. 자, 축구 소식 알아보죠. 오늘 새벽에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을 했는데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죠? 예, 이 토트넘의 이 손흥민 선수가 오늘 새벽에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이 레버쿠젠과의 경기에 선발로 출전했거든요. 레버쿠젠은 이 손흥민 선수가 이 토트넘으로 가기 전에 뛰었던 팀이기도 하고요. 이 공격 포인트 추가에 실패했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지난 10월 2일에 이 맨체스터 시티전에서 어시스트를 기록했고요. 그 이후로 한 달 동안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하면서 주춤하고 있습니다. 경기에서는 토트넘이 0대1로 패해서 조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손흥민 선수도 이제 앞으로 더 잘해야 될 거고 K리그에서는 전북 현대와 FC 서울이 모두 승리를 거뒀네요. 예, 이번 주 일요일 날 두 팀이 올 시즌 우승을 놓고 정면 대결을 벌이게 되죠. 예, 어제 이 K리그 1부 리그 클래식에서 FC 서울이 전남 드래곤즈를 2대1로 이겼고요. 이 전북 현대도 이 상주 상무를 4대1로 크게 이겼습니다. 이 두 팀이 모두 승리를 거둬서 승점 67점으로 동률을 이뤘거든요. 이 다득점에서 전북이 5골 앞서면서 1위를 지켰는데 K리그 클래식 올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전북과 서울이 맞붙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올 시즌 우승팀이 가려지게 되는데 어느 해보다도 치열한 우승 다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프로농구에서는 삼성과 오리온이 접전을 펼쳤는데 연장전을 2번이나 했다고 그러네요. 예? 와, 예. 어제 이 프로농구 1라운드에서 삼성이 연장전을 2번이나 치르는 접전을 벌이면서 오리온을 107대 104로 이겼습니다. 이 삼성과 오리온 두 팀이 모두 이 올 시즌 초반에 잘 나가는 팀이거든요. 이 잘 나가는 두 팀답게 치열한 접전을 펼쳤고요. 이 프로 배구에서는 우리카드가 한국전력을 꺾고 2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안녕하세요. 배우 공연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장렬하는 태양과 넘실대던 젊음은 계절과 함께 사라지고 텅 빈 해변을 홀로 걷는 가을 남자의 고독은 뭐야 나 이거 깨진 유리 조각이잖아. 아이고 아파라. 완전히 분위기 깨네. 어머, 김정균 씨 괜찮으세요? 바닷가에 버려진 유리 조각들은 환경 오염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상의 위험도 있는데요. 최근에는 버려진 바닷가 유리 조각들이 아름다운 보석이나 인테리어 용품, 장식용 타일 등으로 업사이클링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바닷가에서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저 같은 가을 남자가 안심하고 분위기 좀 잡을 수 있게 업사이클링은 더 가까이, 쓰레기 해양 투기는 저 멀리, 푸르고 깨끗한 바다를 지켜주세요. 지금까지 탤런트 김정균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헬스 장갑도 지맥스. 지맥스. 생산 장갑도 지맥스. 지맥스. 헬스 장갑도 지맥스. 지맥스. 가죽 장갑도 지맥스. 지맥스. 장갑하면 지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지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지맥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요즘 백수호 먹는 사람들이 다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식약처 검사 명령제로 더욱 믿고 먹을 수 있게 됐거든요. 지금 갱년기라면 검색해보세요. 백수호 검사 명령제. 백수호 믿고 먹는 세상에선 갱년기 아무것도 아닙니다. 갱년기엔 백수호궁. 문의 1544-9393.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예, 목요일 아침 출근길 지금 교통 상황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8시 30분 34초 지나고 있는데요. 김정은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한강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사고 여파를 받습니다. 북단을 못 간 지점 3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뒤쪽으로 한강대교 남단 이전부터 사고 지점까지도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행주대교도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고장차가 있었는데요. 다행히 고장차 처리 작업 빠르게 끝이 났지만 이 부근에서 서행 정도는 감안하셔야겠고요. 올림픽대로는 공항 쪽으로 가는 길 잠실철교를 지난 지점에도 사고가 있었는데 처리 작업은 모두 끝이 났지만 천호대교부터 잠실철교까지 차량 정체가 되고 있고 이후로도 반포대교 부근 그리고 한강대교 부근에서 밀립니다. 같은 방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잠실대교부터 성수대교, 동호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시속 30km 미만 정체입니다. 고속도로에도 사고 소식이 있는데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청계요금소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가 있으니까 1차로 미리 피해서 이동을 하시기 바라고요. 이후로는 장수에서 송내, 서운에서 김포요금소까지 10km 구간 차량 밀립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최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중에 아주 유행하고 있는 어플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파문을 모티브로 한 게임 어플들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번 사태에 대한 시민들의 패러디물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뿐만 아니라 오프라인까지 퍼져나가고 있는 풍자 열풍. 자,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지 관련해서 경희대학교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학부 이태광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지금 최순실 게이트 패러디한 휴대폰 이 어플이 유행이라고 그러는데요. 말 타는 게임도 있고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들으면 참 기발한데요. 네. 최순실 게임이라는 게 나왔고요. 예. 요거는 이제 재밌게도 대통령 연설문을 어떻게 빨리 작성하는가 이런 걸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그런 게임이 있고. 네. 이건 좀 이제 수준이 높죠. 그 다음에 순실이 빨리 와라는 또 게임이 있어요. 예. 이거는 이제 최순실 씨가 말을 탄 캐릭터인데요. 네. 말 견주를 하는 겁니다. 달리다 보면 수갑도 나오고. 또 이렇게 우회로를 타고 도망도 가고 이런 것도 있고요. 예. 또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순실 런이 또 있고요. 슈팅 순실, 순실 다큐, 쇼핑왕 순실 이런 앞으로 이런 앱들은 계속 출시가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패러디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죠? 네. 저는 그 공주전, 연세대학교 학생이 썼다는 그 공주전이요. 이거 읽고서, 야, 정말 젊은 학생이 너무 글을 잘 쓴다. 그리고 그 아주 압축적으로 어쩜 그렇게 요약도 잘하는지 참 정말 대단한 학생들이 많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네. 요즘 학생들이 논술 세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창작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우리들. 네. 근데 최근에 나온 거 말씀하셨던 연세대 공주전 같은 경우는요. 과거의 어떤 그런 창가풍으로 이렇게 그렇죠. 민담을 새로 창작을 했죠. 네. 그 다음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고려대는 또 질세랑 그 시를 또 썼어요. 근데 이제 시적으로는 고려대 박공주 헌정씨가 앞선다 그러더라고요. 공주전보다. 예, 예. 그 다음에
또 이것도 기발한, 이건 사실 오래됐는데, 예. 순실이 시리즈가 있어요. 애플 시리. 예, 있지 있죠. 않습니까? 그걸 예. 패러디해가지고 순실이 기능이죠. 그래서 애플 시리가, 헤이 시리 뭐 또 이렇게, 시리 안녕 이렇게 하면은, 그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예. 뭐지,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 관계를 풍자하는 그런 게 있었고요. 또 이제 그 최순실 씨가 검찰에 출두를 했는데 사실 뭐 제대로 발언도 못하고 이제 뭐 그냥 들어가 버렸지만 신발 하나는 남아가지고 그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영화가 있는데 맞습니다. 그걸 패러디해가지고 악마는 프라다를 신는다라고 이제 바꾸고 예. 뭐 이런 아주 기발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그리고 예능 프로그램이나 이 드라마 같은 데서도 이 최순실에 대한 풍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특히 그 막대 먹은 영애 씨가 지금 다시 하고 있는데요. 예. 여기에서 또 이제 이 장면이 나왔죠. 예. 이 영애 씨가 이렇게 말 타고 이렇게 가면서 말 타고 가면 이대로 가는 건가요라고 이렇게 그 쉽게 말해 요즘 뭐 유행하는 말 트릭이라 그러는데 그런 대사를 이야기해가지고 굉장히 그 홍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무한도전 같은 경우는 일찍부터 이런 게 많이 나왔죠. 예. 그래서 뭐 우주의 길을 받아서 출발이라고 한다든가 뭐 예. 과거부터 이미 무한도전은 이런 패러디를 많이 해왔고요. 예. 그래서 최근에 어떤 경향들이 대중문화를 비롯해가지고 대중들 스스로가 참여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패러디 문화가 홍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그 특히 파괴력이 좀 큰 패러디물 같은 경우 뭐가 있을까요? 사실 가장 그 파괴력이 큰 것은 그 최순실은 어디에라고 하는 그 해시태그 다는 운동이 있었죠. 그 SNS에서 최순실 씨가 이제 그 종적을 감췄을 때 예. 검찰도 이제 뭐 수사도 미온적이고 이러니까 일반인들이 이제 그 해시태그를 운동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해시태그를 하고 최순실은 어디에라고 어떤 모든 글을 다 쓰는데 거기다 그런 식의 어떤 해시태그를 단 거죠. 그런 예. 것들이 굉장히 파괴적 단순하게 개인적 패러디가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어떤 최순실 씨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라라는 사회적인 어떤 압박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어떤 효과를 발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요, 최순실 씨는 그 독일에서 도피하는 와중에서도 갯돈을 냈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도 그걸 봤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그 일반인들의 정신력하고는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예. 정말 그 내면에서 이렇게 평온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평온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자기가 쫓기고 있는데 갯돈도 그 작은 돈도 아니더만요. 보니까 1,000만 원 혹 가는 돈이던데. 예. 굉장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자, 근데요. 네. 이렇게 어떤 인물이나 상황이 이 정도로 집중적으로 패러디된 적은 없는 것 같았는데. 그죠? 예. 지금 이런 현상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만큼 이 사건이 이제 그 전체 국민들에게 진보 뭐 보수 이런 정치적인 어떤 이념을 떠나가지고 예. 실망감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럼 뭔가 이거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쏘갔다는 느낌이 국민들 사이에 그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런 것을 풀 데가 사실 없지 않습니까? 본인이 뭔가 이렇게 좀 쏘은 것 같고 기분이 나쁜데 그걸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왜냐하면 경찰 수사가 있고 엄연히 우리는 법이 있고 그죠?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좀 답답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패러디물로 나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한국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또 문화적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특히 한 명이 딱 이제 걸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가지고서 사실 뭐 나쁜 어떤 의도라기보다는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즐기고 있는 것이다.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패러디라는 것은 원래 힘이 약한 존재가 힘이 강한 사람을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저항을 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어떤 그런 문화적인 어떤 대응책들이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권력에 대한 어떤 불만들이 지금 현재 이런 문화적인 어떤 양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게 이 패러디 열풍이라는 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장점은 이제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또 국민 정서를 분명히 이렇게 유화시키는 어떤 역할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풀어주잖아요, 좀. 네, 당연히 뭐 사실 뭐 저기 약주 한잔 하시면서 청취자분들도 그죠? 네. 회사 끝난 뒤에 여러 가지 뭐 회사에 대한 불만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또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일종의 카타르시스와 같은 해소 기능을 하죠. 문화적인 해소 기능을. 하지만 이제 조금 이제 이 나쁜 점을 들자면 이렇게 해소를 해버리고 그냥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일회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고 이런 패러디의 어떤 그런 열정들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제도적 해결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확산될 수 있다면 이제 더 좋겠죠. 그것이 시민의식의 어떤 그런 강화로 나아가고 그것이 국가 정책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공적인 어떤 그런 이해관계 조정에 있어서의 감시 기능으로 작동할 수만 있다면 상당히 이제 그렇게 걱정할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예. 자, 교수님 보실 때 말이에요. 지금 어쨌든 휴대폰 게임부터 영화 제목 패러디, 예능 프로그램, 드라마 이렇게 심지어 오프라인에서 최순실 씨 코스프레 하는 사람까지 나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 어디까지 뻗어나갈 거라고 보세요? 당분간 이런 경향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지난 4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좀 거리에서 재밌게 놀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죠? 시위도 사실 하나의 문화거든요. 예전에 관광객들 중에서 서울에 오는 이유가 평화 시위를 보기 위해서 오는 경우는 많이 있었어요. 그만큼 한국 시위가 굉장히 재밌고 이번에도 그런 억눌렸던 표현의 욕구들이 이제 시위를 통해서 등장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음성화하기보다는 양성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한국 문화의 어떤 독특한 양성으로 잘 잡는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 타고 학생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 분장하고 나와서 이렇게 다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거와는 좀 달라진 시위 문화 이런 느낌도 많이 받았고요. 예. 이것이 하여튼 한국 사회에서는 보통 어떻게 보면 생활의 일부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좀 우리가 우픈 현실이라고 그러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문화평론가이신 경희대학교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학부 이태광 교수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위기의 한국 경제. 하지만 해법은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는 코너. 출발 새 아침 경제 빅 이슈.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 경제 현안 짚어보는 순서죠. 오늘도 이필상 서울대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경제부총리가 교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인사청문, 이건 인준 대상이 아니니까 청문 보고서 채택 못해도 그냥 대통령이 밀어붙이면 부총리가 되는 거니까요. 그죠? 네. 어떻게 잘한 거라고 보십니까? 경제만 본다면은 교체 필요성이 컸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김병준 총리와 임정용 부총리라는 이 카드 가지고 전국 수습이 되겠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인데요.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잘 안 된다면은 이 경제팀 교체가 경제에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예. 일단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은 실패인데요. 최경환 팀과 유일팀이 경제를 이끌어오면서 오히려 경제가 더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정책 기조가 돈 풀어서 부동산 살리자 그러면 내수가 늘어나고 경제가 일어설 것이다 이런 논조였었는데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요. 부동산은 살린 것이 아니라 투기를 살린 것이다. 내수는 늘어난 것이 아니라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이다. 경제는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 동력이 꺼졌다. 이렇게 본다면은 정말 실패거든요. 그럼 당연히 경제부총리 교체에는 의미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경제부총리를 바꾼 것이 경제정책 때문이 아니라 최순실 사태 때문에 바꿨다는 것이거든요. 최순실 사태가 터지면서 책임 총리제 하라, 거국내각 구성하라 이런 요구가 쏟아지니까 결국 대통령이 이제 김병준 총리와 임정용 부총리 카드를 내놓은 건데, 근데 이것이 국민 정서와 너무 거리가 멀고요, 또 야당과 협의도 안 됐고요. 우선 필요했던 것이 그 최순실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이 있었는데 이걸 무시하고 그냥 이런 이제 교체 카드만 들고 나오니까 오히려 최순실 사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이렇게 이대로 가면은 총리 인준 안 되고요. 전국적으로 혼란에 빠지면 임종영 부총리 임명도 여러 가지 난관을 맞을 겁니다.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정계 펴기가 아주 어려울 것 같다 하는 얘기인데 국회에 어떤 지원을 못 받으면 경제정책은 거의 식물 상태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안 하니만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전 뭐 임종윤 신임 경제부총리 후보자도 아주 훌륭한 경력과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문제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래도 그래서 그 사람이 정책을 아무리 좋은 정책을 피려고 그래도 국민들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 태생적 한계를 갖고 출발하는 임종용 부총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임종용 부총리 내정자는 나름대로 능력이 있는 인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장으로서 조선과 해원 구조조정에 그나마 앞장을 섰고요. 또 금융개혁도 여러 가지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농협금융회장으로서 농협증권은 증권업계 1위로 만들기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 하는 얘기인데 그 한계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그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실패에서 그 임종용 그 부총리 내정자가 자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구조조정 제대로 못했다. 산업붕괴 지금 방치했다. 부동산 투기 조정하고 가계부채 늘렸다. 이런 면에서 금융위원장으로서 제 역할을 했느냐. 특히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대해서 지금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네. 거기에서 임종용 그 금융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규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것이 큰 어떤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한계는 박근혜 대통령이 기존의 정책 기조를 고수할 경우에 과연 대통령을 설득해서 그걸 바꿀 수 있겠느냐. 그렇게 본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예. 세 번째 한계는 뭐냐면은 내년이 대선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둘러싸서 전국이 완전히 대선 국면으로 갈 경우에 과연 저 경제 구조개혁 이걸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친다면은 오히려 그 부총리를 바꿔서 경제가 더 혼란에 빠지고 부총리는 그대로 그냥 식물 부총리로 남는 것이 아니냐 이런 또 우려도 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근데 있잖아요. 이 경제라는 게 이게 지금 수출, 생산, 투자, 소비 모두가 이 줄어드는 정말 퍼펙트 스톰에 이 쌓여 있는데 네. 이거 어떡합니까? 퍼펙트 스톰 경제가 완전히 폭풍에 휩싸였다는 얘기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수출, 내수, 생산, 투자 전부 마이너스 성장률입니다. 월별 통계를 보면요. 수출 마이너스 3.2%, 소비 마이너스 4.5%, 생산 마이너스 0.8%, 투자 마이너스 2.1%. 경제가 사실 작동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최순실 사태가 터지니까 경제가 결국 앞이 깜깜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앞으로 구조조정 실패해서 기업들이 무더기로 무너진다. 대외 신인도가 떨어져서 외국 자본 빠져나간다. 또 가계부채 터져서 금융 위기가 온다. 이러면 경제 끝납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임종용 경제부총리가 만약에 취임을 한다면 우선 해야 될 일이요. 구조조정 확실히 하겠다. 그래서 과감하게 부실기업 덜어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경제 불안 제거해서 외국 자본 빠져나가는 거 막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가계부채 해결책 내놔서 금융위기 막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산업발전체제 구축해서 창업, 투자 활성화하고 일자리 만드는 그런 정책을 과감하게 펴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 과제가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있죠. 저 가계부채하고 청년실업도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발등에 불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부동산 시장 열풍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투기는 일단 잡아야 되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 이건 이제 줄여야 되겠죠. 또 하나 이 가계부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제2금융권의 생계형 대출이 많다는 겁니다. 제2금융권은 금리가 아주 높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살기 어려운 서민들이 생활비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비다, 전세월세다 이것 때문에 생계형 대출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 같은 거 경감해주고요. 상환 같은 거 연계해주고요.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에게 임금이 좀 낮아도 일자리 만들어줘서 스스로 돈을 벌어서 빚을 갚게 하는 그런 어떤 조치가 절실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청년 실업은 정말 위기인데요. 이거 비상사태 선언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년 고용 할당제라든가 일자리 나누기라든가 이런 어떤 정책을 모두 동원해서 청년 실업 이거 해결에 돌파구 마련해야지 이대로 가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이요. 지금 자신들의 고민을 놔두고 예? 이 정책까지 고민하고 최순실 사태에 대해서 지금 저항하고 있다는 이 현실이 참 정말 기성세대로서 더 미안하게 생각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자, 유일호 경제팀 조선과 해운사연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놨는데 이거 어떻게 다시 만들어야 되나요? 이제 그러면? 네,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 만들어야 돼요? 예, 작년 10월에 그 유일호 경제팀이 해운과 조선에 대해서 구조조정안을 내놨어요. 그래서 11조 원 규모의 자구 노력을 해라. 그러면 12조 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동안 1년 동안 기업들이 자구 노력을 별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조조정 정책이 지지부진했는데요. 1년이 지나서 지난달 31일 날 유일호 경제팀이 다시 구조조정안을 내놨는데 그 역시 한마디로 맹탕이라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은 조선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 정부가 11조 2천억 원 규모의 선박 건조를 발주하겠다.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이 조선 회사들 살아나라. 특히 부실이 아주 큰 대우조선해양 그냥 연명시켜주겠다.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해운산업은 한진해운이 벼랑간 법정 관리하면서 외국 해운사들한테 우리 이제 해운랑 뺏기고요. 국내 해운산업이 무너지는 상태인데 여기다가 6조 5천억 원 자금 퍼붓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돈 퍼부어서 부실기업 연명시킨 다음에 다음 정권에 넘기겠다는 겁니다. 폭탄 돌리기죠. 이건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고요. 이대로 놔두면은 기업들 무너지면서 경제를 안고 쓰러지는 그런 재앙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당연히 구조조정안은 다시 만들어서요. 부실 원인 규명하고요. 책임 소재 확인하고요. 과감하게 매각이라든가 인수합병해서 산업 구조 다시 만들어야죠. 근데 총장님 그게 지금 다음 정권에 넘기겠다라는 게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예를 들면은 4대 부문 개혁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도 지금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는 정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죠. 예. 네. 시간이 지날수록 위기에 어떤 시한 폭탄은 제각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어떻든 간에 경제팀이 중심을 잡고 이것을 헤쳐나가야지 이거 우리는 못한다. 다음 정권을 넘기겠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반경제 행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4대 부문 개혁에 대해서도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어떻게 보면 4대 부문 개혁이 박근혜 정부의 최대 개혁 과제인데요. 공공, 노사, 금융, 교육 이 부분에서 개혁을 과감하게 하겠다 하는 얘기인데 거의 추진된 것이 없습니다. 공공 부분에서 공무원연금 더 내고 덜 받는다 해서 조금 조정한 거 이것이 거의 전부라는 건데요. 문제는 4대 부문 개혁 좋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아주 부실하다는 겁니다. 우선 공공부문 개혁 보면요. 정경유착을 척결한다. 관료주의를 타파한다. 규제를 개혁한다. 그래서 경제를 살린다. 이런 건데 이런 내용이 거의 없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공무원연금만 조금 손대고 말았다는 것이고요. 노사개혁도 왜 이렇게 기업이 부실화돼서 사람을 쫓아내느냐 이거에 대해서 책임 묻고요. 일자리부터 만들어주고 노사 평화를 정착시키는 거 이것이 노사 개혁인데 그 대신에 해고를 자유롭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근로자들 입장에서 보면 왜 경제 위기 덤특을 우리한테 씌우느냐 그런 어떤 불만이 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금융개혁도 관지금융을 척결한다. 금융 소비자를 보호한다. 이런 것에 일했는데 인터넷 뱅킹, 핀테크 이런 데 지역적인 어떤 일만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 문제가 교육개혁입니다. 교육개혁, 입시제도 바꾸고요. 창의교육, 인성교육, 능력교육 이렇게 만들도록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거 대학 정원 줄여라. 그러면 더 돈 대주겠다. 그래서 관제 개혁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거는 교육 개혁이 아니라 교육 파괴입니다. 그래서 이런 4대 부문 개혁 해야 되는데 정말 내용을 바꿔서 제대로 추진해야지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지금 참 총체적인 문제네요. 그러면 지금 임종용 부총리 이 내정자한테 어떤 얘기 충고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지금 전국이 혼돈 상태인데요. 경제가 정치에 휘말릴 수는 없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임종용 부총리가 취임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경제 내가 책임진다. 국민들 안심하라 이렇게 선언부터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도 경제는 살린다. 이런 각오로 임해라 하는 것이고요. 기존에 정책 기조 바꿔야 되지요. 그래서 돈 풀고 금리 내려서 부동산 경기 부양하겠다. 이거 과감히 바꾸고요. 구조 개혁하고 성장 동력 찾겠다. 일자리 만들겠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경기 살리겠다. 이런 어떤 기조를 내세워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임기에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만약에 취임을 해도 내년 1년 4개월밖에 안 되는데 경제는 어느 정부가 들어서건 간에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경제 개혁과 경제 정책을 내놓는다면은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대안을 내놔라. 그래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건 간에 그래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게 하라.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임종영 부총리의 큰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요새요. 이 최순실 문제 때문에 증권이 주식도 엄청나게 떨어지고 환율은 올라가고 이런 모양이에요. 그게 상당히 지금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그래도 다른 나라 경제에 비해서 괜찮지 않느냐 해서 뭐 증권시장도 그런 대로 유지가 되고 환율도 유지가 됐었는데 어제 증권시장 크게 떨어졌습니다. 환율도 크게 요동쳤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위기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거 그 중심 잡아야죠. 그래서 최소한 의혹자본 빠져나가서 경제가 금융 위기에 휘말리는. 알겠습니다. 나가야 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죠.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